자, 다음은 25번이고요. 자, 건축급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아니면은 해당 용도로 쓰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그리고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등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 위락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26번 문제 볼까요? 자, 26번.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해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틀린 것은, 자, 안마원, 직가의원, 부동산 중개사무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일종 근린시설 맞죠.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시설 맞습니다. 네. 자, 노유자시설. 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인데,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분류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동식물원은, 건축구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분류되고요. 오피스텔은, 유소호스텔은, 건축구상 용도 분류가 수련시설로 분류됩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27번. 자, 건축급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력벽의 층설 해체, 그리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 10제곱미터를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이죠. 방화구역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을 층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특별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죠. 다시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층설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 맞습니다. 지붕틀을 층설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도 대수선이죠. 그래서 수선 변경 몇 개? 3개 이상이었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건축급상 건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에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죠. 단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된 경우에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아니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사전 승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죠. 3번.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전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5번. 건축물의 노후화 등 문제로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을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9번 같이 볼까요?
건축법상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것을 모두 올라라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외워두십시오. 표준 설계 도서 인증에 관한 사항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 분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에 관한 사항,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이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조례 지정과 개정에 관한 중요사항,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밑에 디귿, 리을, 미음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외워야 되는 것, 기역과 니은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외워야 되는 것. 그래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30번이고요. 건축법상 적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여러분, 적용에 관한 사항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장은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또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 미만이면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적용조치를 아니할 수 있죠.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이 면제돼요. 근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거지원에서는 연면적 학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산업단지의 공장은 적용 조치를 아니할 수 있겠는 되죠.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같이 볼까요?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건축물의 해체,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1번에 따라서 실행 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까지 실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되죠.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를 하여서 감액할 수 있죠. 감액 대상이죠. 영리 목적 위반과 상습 위반은 가중 부과입니다. 네,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 부과 가능하죠. 최초 실행 명령이 있은 날 기준으로 하여서 매년 2대씩이 아니고 건축법상 이행 강력 1년 2회 이내, 1년 2회 이내니까 1년에 최대 2번 부과할 수도 있고 1년에 1번 부과할 수도 있죠. 1년 2회 이내. 농지법상 이행 강제가 매년 1회. 농지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2번 준비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간 도시생활주택, 도시생활주택은 연간 30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은 국토관리청에 등록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네. 다만 위 1번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될 수 있죠. 네. 위 1번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의 6억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기술인 1인 이상, 사업성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등록 요건이죠. 등록 사업자는 등록상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33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 대상으로 하죠. 2번.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틀렸죠? 공급별 분할 시행은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고 며칠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지의 소유권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매도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성소 판결을 받은 경우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럼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로죠. 동별로 주택 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세대별로 공사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암기를 하셔야죠.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이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이제 신설됐죠. 신설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시험에 처음 대비하게 됐죠. 그래서 암기고 가셔야 돼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으면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보다 싸게 분양받잖아요. 그래서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법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하고 입주받은 자가 그 집에 입주해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 구역상 공공택지, 수도권에서 건설 공고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에서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눠집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받은 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분양받았어. 그 인근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20% 이상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몇 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인 경우에는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인근주택과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택지는 5년,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3년, 2년 꼭 이어둡니다. 네. 5년, 3년, 3년, 2년이니까 1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까? 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35번.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사업주체의 행위제한이죠. 저당권 설정 등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은 외워야 되죠. 입지라 무리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오케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 일자를 말합니다. 정확하죠? 위 1번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행위할 수 없잖아요. 위 행위제한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부동산은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리고요. 반드시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못하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5번, 36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관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그렇죠. 40년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에는 40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4번.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월별 임대료 원칙 하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서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7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구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과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예우를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안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직접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것.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몇 퍼센트 30% 이상 감소한 것.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단순 암기상이니까 3, 4,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관할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모두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르는 도시감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르는 도시감일 우려가 적다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시장은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에 따르는 도시감일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하려면 14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모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9번. 농지법상 농지보전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 전용 신고라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도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를 대지나 공장 용지로 전용해버리면 농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근데 타용도 일지 사용 허가 농지에 대해서 타용도 일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지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2번.
농지보존부담금은 제곱미터당, 농지보존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상당하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농림축산식구장은 농지보존부담금의 수납 업무를 한국노조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 용지로 농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0번.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 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농지법상 위탁 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병력법상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당연히 위탁 경영을 허용해야 되겠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꼭 기억하고요. 5번 참 조심해야 돼요.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위탁할 때는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정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의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위탁할 때는 일부 위탁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행 모의고사 3회로 2회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강의 듣고 기본서나 요약지 펼쳐놓고 틀린 문제를 같은 영역에서 틀리지 않게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하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